북한교회입니다. 이것이 일제강점기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당시 북한의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평양의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교회가 확장되자 일본에서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데 가장 강력한 요소가, 방해 요소가 교회라며 이 초대 조선 총독이 이와 같이 말하며, 그래서 일본이 일제 이 강점기 35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 한반도 교회가 이 핍박을 이겨냅니다. 교회를 지켜냈어요. 이것을 주도했던 북한 교회가 신기한 것은 해방 후 공산주의에서 2, 3년 만에 교회가 멸망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35년 동안 지켰는데 공산주의 이 땅에 들어온 지 2, 3년 만에 북한 교회가 멸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지난주에 이어 북한의 공산화 과정이 대한민국에 주는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산주의가 어떻게 이 북한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모조리 파괴할 수 있었을까? 오늘이 두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위원회 전략입니다. 위원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 이제 용어를 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김정일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위원장. 맞아요. 북한은 국가기관이 있고 노동당이 있습니다. 그 장을 위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의 위원장이 있고, 그리고 당의 책임자를 비서 아니면 서기 이렇게 부르죠. 북한은 신기하죠. 서기랑 비서, 우리로 말하면 오히려 사장 밑에 비서, 글 쓰는 서기, 이게 북한에서는 지도자예요. 이게 왜 이런 단어가 나올까요? 국가기관을 보시면 최고의 직책은 다 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체제 자체가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행정 조직, 그 다음에 지역, 여기에 다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기관이 바로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 위에 당이 있는 거예요. 당 위에 수령이 있고요. 이 노동당의 직책을 비서나 서기라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는 인민만 있지 지식인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인민은 그냥 국민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인민은 그 깃발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옛날 소련 깃발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 낙과 망시, 바로 노동자하고 농민이 인민입니다. 그럼 지식인은 무엇일까? 지식인은 바로 여기서 노동당이에요. 그래서 노동당의 지식인 그 책임자를 비서, 서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 지도자, 이 당의 지도자가 하는 이 일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모두 지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도. 이건 우리나라에서 쓰진 않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서 지도했다 그러면 안 쓰죠. 북한에는 모든 것이 지도로 불리는 이유가 지식인이기 때문이에요. 인민, 즉 농민과 노동자를 가르치는, 지도해주는 지도자, 지식인이 바로 노동당입니다. 자,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나 보지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보죠. 1945년 5월 8일 날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합니다. 이때 소련에게 사실은 패배한 거예요. 이미 이전에 소련은 미국과 약속을 했습니다. 독일이 항복하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미국을 돕겠다.
근데 독일이 항복했는데도 신경이 소련이 돕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기다리다가 세 달 후에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하지만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나가사키에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 바로 8월 9일 그날 소련군이 대일본 전쟁에 참여합니다. 158명의 붉은 군대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 군대를 이끌고 일본 전쟁에 참여해요. 소련이 이미 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일본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최소 희생으로 승전국이 되기 위해서 약 1000여 명의 희생자만 내고 북한 땅을 다 점령합니다.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약 6일 만에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북한을 점령하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소련이 밀고 내렸을 때 그들이 말했던 명분은 뭐냐면 해방군입니다. 자, 일본으로부터 해방. 근데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됐죠? 그런데 이 소련군이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38선에 소련군이 경비대를 세우고 북한 지역을 완전히 봉쇄해서 남한과 북한 지역을 다 봉쇄해서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45년 8월 26일 광복이 된 후에 약 열흘 정도가 지난 후에 소련의 사령관 이반 치스카코프라는 사람이 주력 부대를 이끌고 다시 평양에 입성합니다. 이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이로 인해서 소련은 북한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고 공산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 2달 후에 김일성이 나타납니다. 스탈린의 면접을 통한 김일성이 최초로 평양시민 군중 앞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 여기 사진을 보시면 소련군이 경례를 하죠. 김일성은 소련에 의해서 북한 지역의 지도자로 지금 임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소련의 스탈린이 다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약 2-3년 만에 북한 지역의 대부분 교회가 다 멸망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교회가, 그 영향이 있던 교회가 사라지게 됐을까?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산주의의 핵심 전략인 인민위원회 전략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소련 공산당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신속하게 전 세계를 공산화시켰는지 그 방법, 역사를 볼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알려면 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코민테른이요. 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민테른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입니다. 그 약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유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19년에 레닌이 소련과 독일의 사회, 민주당과 좌파를 중심으로 모스크바에서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공산주의 유엔입니다. 여기 가입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가입합니다. 개인 아니면 당이 가입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산주의자 회원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공산화시키는데 소련의 지도와 지원, 물량 지원, 무기 지원까지 하는 단체가 코민테른이에요. 우리나라의 남로당의 박헌영, 베트남의 호치민, 그 다음에 중국의 모태동 다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아 각 국가로 파송되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공산주의 혁명을 그 나라 가운데 일으켰던 거예요. 이 코민테른의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소련 공산주의의 지도를 받아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의 모체가 되는 소련에게 충성하는 연방체. 그래서 당시 아시아와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공산주의 국가는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예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이 공산주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활발했어요. 프랑스는 인민위원회를 만드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운동이 약해져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1960년대
6.8혁명이에요. 6.8혁명이 뭐냐면 간단해요. 공산주의 플러스 동성입니다. 공산주의가 동성애와 결합해서 젊은 세대와 반기독교 운동이 절정을 이루며 결집한 모임이 바로 6.8혁명의 사실은 그 시작이에요. 이처럼 이 코민테른이 각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핵심 전략은 각 나라 지역에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목표는 뭐냐면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본 이제 단어죠? 여러분 소련의 플레임이 뭐죠? 소련이 뭐의 약자예요?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럼 이 연방이 뭐예요? 연방. 연방의 뜻이 뭐죠? 이게 위원회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건 소비에트 위원회예요.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 연맹이에요. 연맹. 연합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했었던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소비에트 연방에 포함시키길 원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공산주의 인민화 전략에 넘어갔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 자 보시죠. 도시 지역을 다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요. 각 도시 명칭을 어느 도인민위원회, 시인민위원회, 군, 면, 리 인민위원회를 싹 다 바꿨어요. 그럼 인민위원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는 뭐 도지사, 시장, 군수, 면장, 이장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 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이 공동체, 인민이라는 공동체가 농민과 노동자 중심의 몇 사람이 그 지역에 쉽게 말해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소련 군대가 북한 점령을 다니면서 각 지역의 농민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인민위원회를 다 조직해요. 나라의 구성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북한 지역이 어떻게 됐냐면 마치 우리나라가 6.25 겪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6.25로 인하여서 남한이 점령당했을 때 그 모습이요. 인민위원회를 그때도 구성해서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를 세웠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같이 완장을 채워주죠. 그리고 그들의 땅에 살고 있는 부자, 지주, 지식인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들을 재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민재판이라는 거예요. 인민재판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인민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인민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거기서 완장찬 사람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단체예요. 단체. 이와 같이 인민회는 사법권과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민위원회에서 인민재판을 통해서 공개 처형 그리고 학살 재산을 못 사고요. 소련군의 보호 아래 북한 전역에 이 인민위원회가 다 장악해버려요. 그런데 당시 북한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던 그 단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북한에서 침묵을 해요. 소련군이 총을 들고 있는 가운데 인민위원회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반대하는 주민에게 공포정치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2, 3년 만에 북한의 교회들이 대부분 다 멸망당합니다. 이 같은 공산주의 인민위원회 전략은 6.25 때 남한이 점령당했을 때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6.25 때 이 인민군이 내려왔죠. 인민군의 이 북한 군대가 두 부류인 거 아세요? 두 부류예요. 부대가 두 종류예요. 뭐랑 뭐죠? 혹시 아세요? 하나는 전투부대, 또 하나는 뭘까요? 전투부대가 있고 하나는 점령부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화나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 알 거예요. 전투부대는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령부대는 남아서 거기를 다스려요. 그래서 사상으로 정치장교를 통해서 점령부대가 이 각 지역을 북한과 똑같은 구조로 만듭니다. 시, 도, 군, 면, 리를 위원회를 조직해요. 그리고 총을 들고 이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을 인민위원회를 앞장서서 그들에게 완장을 채워주죠. 그럼 그들이 북한에 했던 것처럼 그 지역의 지주, 그 다음에 교사, 경찰 가족, 군인 가족, 공무원, 교회, 성도, 목사 찾아내서 그들을 인민재판하면서 학살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민간인 학살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 인민위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면 군인들이 죽고 이 폭격을 당해서 민간인이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 학살이 당한 이유는 바로 이 인민위원회 점령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날부터 위원회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위원회 정치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진보 언론지 중에 하나인 이 매일경제신문의 2018년도 8월 기사를 보시면 여기도 나와요. 우리나라 행정부에는 각 부에 장관이고 차관이고 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들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정부에서 이 정부 조직 기관에 약 364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예요. 다시요. 정부 조직에는 다 장들이 있죠. 장과 상관없이 위원회라는 걸 또 만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정부의 원래 조직과 별개의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572개로 더 늘어납니다. 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정부 기관의 조직들에 민간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조직 안에는 장들이 있는데 장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라는 민간인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그 장들에게 어떤 정책과 방향들을 제시하고 제안을 하고 그들의 사실은 자문을 받는 걸로도 충분하지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결정이 바로 행정부에 반영되도록 만든 게 위원회예요. 그냥 생각하면 좋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위원회는 누가 뽑아요? 위원회는 누가 뽑아요? 위원회는 누가 뽑아요? 결국은 그 정부와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일 수가 없죠. 전문가도 아닌 시민단체와 각종 이익단체들이 정부 속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민변, 참여연대 이와 같은 민간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에 유리한 대로 정부의 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 이거는 이 국민 여론이다 전문가의 의견이다 하면서 이걸 정책에 그냥 반영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위원회는 단순히 보면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대통령과 그가 세운 장관들 그리고 장관이 임명한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위원회 조직이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탈원전 공론화위원회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걸 인터넷에서 쳐서 보세요.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탈원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원자력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딱 보면 구성원을 보면 기가 막혀. 신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가가 없습니다. 유럽의 나라들도 스위스 같은 나라도 탈원전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5번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뜨겁게 그것을 결정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원전 유치로 돌아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빨리 탈원전을 선포해버렸어요. 어떻게? 국민 여론, 전문가 여론, 탈원전위원회 이런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전은 위험하나 결론 짓고 자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결국 다 나오잖아요. 이 같은 원자력위원회, 탈원전위원회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문이든지 어디에 가서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만 쳐도 나와요.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 중요한 에너지 정책, 여러분 탈원전 이 원자력을 전기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무기고요. 경제입니다. 경제. 에너지 전쟁이에요. 에너지 전쟁.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이제 전기세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여론이라고 수렴해서 탈원전 정책을 적정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국가는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사실은 편해요.
위원회 몇 사람을 설득하면 다수를 합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투표로 뽑은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로 뽑지 않은 위원회가 우리의 권리까지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 가운데 재밌는 게 나오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평등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동성애 퀴어 축제가 2개에서 8개로 늘었는지 폭발적으로 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8개로 늘었어요. 그리고 최근엔 남녀평등이 아니라 동성애자들과 젠더를 위한 성평등 운동이 전국 지자체에서 막 일어나죠. 신문, 현수막 걸려있고 난리 나죠. 각종 조례들 만들어지죠. 그 이유가 왜냐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갖고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결정한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 되면서 처음 시작된 성평등위원회를 아예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성평등의 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전국에 지금 이것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 성평등조례 가장 문제가 뭐죠? 경기도 성평등조례 가장 핵심 문제가 뭐예요? 결국 하나잖아요. 성평등위원회. 재밌죠? 성평등위원회 문제 아니에요. 경기도 성평등조례 핵심은요, 성평등위원회입니다. 그건 어디예요? 학교, 기업, 교회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성평등을 교육하고 이것에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민재판하게 만든 구조가 경기도 성평등조례입니다. 이 포스터 한번 보시죠. 경기도에서 만든 겁니다. 경기도에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세금으로 지금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도 치마바지 성평등 교실입니다. 치마바지가 뭔데요? 이게 젠더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을 막지 않은 운동을 교실에서 만들어서 여기서 훈련된 사람들을 성평등위원회로 파송합니다. 누가요? 경기도에서요.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도의원이, 도지사, 이재명은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내 가족, 내 자녀 욕하면 싫죠? 어디 가서 욕 먹으면 막 난리치면 화내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성경이 이렇게 조롱당하는데 왜 거기에는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위원회 국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교수신문에서도 제기했습니다. 2018년에 교수신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 제기했냐면 위원회에 들어가는 상당수가 교수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 이거예요. 교수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위원회에 들어가면 뭔가 결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문적인 결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한 번 참석하고 회의, 1년에 한 번, 2번 참석하고 돈 받아가며 밥벌이하는 교수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냐면 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는 반드시 공산주의로 가는 도구가 됩니다. 작년에 서울시장이 서울민주주의 심의위원회를 만든 거 아세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위원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아닙니다. 서울시에는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대신 대의 정치를 합니다. 시의원, 시장, 구청장, 비롯해서 그와 같은 구의원,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 모든 내용들을 결정해서 그 시 안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죠. 근데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시의 모든 정책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고 그것을 수렴을 하고. 그러면 이 시민위원회는 누가 뽑냐고요? 그 시민은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연락한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연락한 적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한번 해달라고?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어느새 우리나라가 위원회 정치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국민투표로 대의정치라는 사람들을 분명히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 이 같은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들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각 지역과 도마다 전략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부 조직으로 만들어놨지만 이제는 이것이 지역의 각 기관에 또 시민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 나라, 이 시도의 모든 행정 영역에 정책을 결정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엔에는 소련이 공산주의를 시작하면서 나라를 장악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됐을 때 남한도 똑같았습니다. 남한도 잘 보세요. 우리 이 내용은 작년에 우리 6.25 때 말씀에 이 내용은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이 남한 지역도 해방된 이후에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산주의가 만들었던 시도가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소련의 국제기구인 코민테른이 각 나라의 핵심 공산화를 시키는 전략, 그게 뭐라고 했죠? 위원회를 통해서 뭘 만드는 게 핵심 전략이죠? 인민공화국이요. 코민테른의 핵심 전략은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 여기에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남한 지역도 소련의 지령을 받아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자마자 여운형이 만든 단체가 바로 건준이라고 부르는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운형은 알고 갑시다. 여운형은 배제학단 출신입니다.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평양 장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신학생이라고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가 해방되기 전부터 박헌영과 함께, 박헌영도 기독교인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선교사들에게 영어 배웠던 사람이에요. 조선공산당 지도자가 됩니다. 이 여운형이 건국위원회를 세우고 경국위원회를 세우고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그 다음날 8월 16일 날 뭐라냐면, 자, 같은 동료였던 조선공산당의 이강구 최용달과 함께 이 남한 지역의 전국을 다니면서 형무소에 약 1만여 명의 정치범들을 다 석방시켜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강성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일제때 잡혀있던 1만여 명의 공산주의자들을 이때 싹 풀어버려요. 그러자 이 남한 지역에 강성 공산주의자 1만 명이 풀리면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시끄럽던 이유가 바로 이때 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여운형을 도왔던 이 이강국을 아셔야 돼요. 이강국이 누구냐면 김일성 초대 내각의 대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25 때 인민군 야전병원 최고 책임자로 내려와서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최영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초대 내각의 대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운형이 시간이 없었어요. 북한은 이미, 북한 지역은 소련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남한 지역은 미군이 들어와야 됐어요. 미군이 들어와서 이 남한 지역을 이 신탁총지처럼 이 돕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빠르게 나라의 건국을 선포해요. 그것이 뭐냐면 1945년 9월 6일 날 이 건국위원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명이 뭔지 아세요? 조선인민공화국이 9월 6일 날 선포됩니다. 해방 이후에 최초의 우리나라 명칭이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이해되시죠? 위원회를 통해서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국가 명칭이 뭐죠? 중화인민공화국. 북한은요? 다 인민공화국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고 이상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정식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선언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돌아와서 교회 지도자들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반기독교 세력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영웅형의 조선인민공화국과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12월 7일 날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명연설을 KBS 라디오에서 해요. 이승만은 소련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수청당하는 것, 어떻게 죽어가는지 봤어요. 자, 2차 세계대전 소련에 죽은 군인과 민간인 숫자가 약 2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스탈린이 공산화하는 과정에서 몇만이 죽냐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7천만 명 죽습니다. 스탈린 초상화에 흉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 지식인들 몰아서 다 죽였어요. 근데 2,700만이 그 중에 기독교인입니다. 공산주의는 반기독교 운동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모택동이 공산화 과정에서 몇 명을 죽이냐면 8천만 명 죽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사람이 막 죽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몇 명 학살당하냐면 인구 2천만 명 중에 600만 명 학살당합니다. 캄보디아요. 더 무서워요. 여기 캄보디아 나라는 더 무서워요. 인구 600만 명 중에 3분의 1 죽어요. 200만 명 죽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 시체는 폭력과 살인의 영이 지배당하는 사단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공산주의에서 사람 죽이는 걸 잘 보세요. 기가 막히게 죽이죠. 정말 사람으로서 죽일 수 없는 방법으로 학살을 하죠. 이게 사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고 국가를 파괴하고 그 중에서 교회들 반드시 파괴합니다.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영적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라디오 연설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이같이 말합니다. 자, 먼저 그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 실체를 알려줘라. 그때 당시 몰랐어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같이 잘 살자고 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실체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도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고 돌아서면 그들과 함께 가지만 그들이 돌아서지 않은 친부모, 친자식, 조카라도 원수로 대해야 된다. 왜일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죽이잖아요. 이게 사단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족이라도 공산주의는 연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하는 사악한 집단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은 공산화됐지만 남한은 공산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공산주의를 영적으로 보고 싸웠던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남한의 교회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북한 교회는 왜 무너졌을까? 침묵했습니다. 북한 교회는요,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2, 3년 만에 대부분의 북한 교회가 멸망당합니다. 침묵했다고요. 가만히 있었다고요. 말하지 않았다고요.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깨우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 일제 35년 동안 견뎌냈던 이 북한의 한반도 핵심적인 교회들이 공산주의 앞에서는 2, 3년 만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한다. 그런데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 한 사람을 찾으셨어. 죄를 깨우고
이 땅의 악을 싸우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사명을 깨닫고 그 위에 있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은 용서하고 이 나라 살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멸망당합니다. 왜? 없었어요. 깨우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알아서 되겠지 아니라고요. 교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아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겠다? 아니라고요.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유럽교회 싹 무너졌습니다. 미국교회 지금 간신히 견디고 있지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법이 교회를 무너뜨린 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왜 북한교회는 무너졌지만 남한은 인민공화국이 선언됐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기도하면서 공산주의를 분별하고 싸우며 깨웠던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걸 정치 얘기로 생각하세요?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 시대가 되면 이걸 말하지 못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이 시대에 이때 저의 사명은 이겁니다. 선거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멘. 북한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 똑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결국은 정치입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국교회 희한하지 않으세요? 중국의 성도가 몇만인 줄 아세요? 1억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시진핑에게 그렇게 물려가지고 시진핑 속였어요. 종교에 자유 준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죠? 어떻게 중국교회가 공개적으로 다이나믹으로 폭발을 시킬 수 있고 성도들의 정치 범성에서 가질 수 있고 선교사를 싹 쫓아낼 수 있죠? 당연하죠. 정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도자의 정치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교회는 이 땅의 정치를 견인해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것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40%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40%가 기독교인이면 40%에 해당되는, 적어도 그래요. 3분의 1이라고 따지자고요. 3분의 1이라도 복음적인 법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안 나오는 이유는 뭐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심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분명 주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다고. 10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차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심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가정이 지옥 같습니까? 가정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가 한 명이 아브라함처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가정 살려주십니다. 아멘. 교회가 괴로웠어요. 요즘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시험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서 너무 힘든데 은혜 받을 그곳에서. 아니에요. 교회는 이 나라의 희망이고 아멘. 이 땅의 희망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 뽑는 청빙하는 기준, 이력서에서 뽑거나 청빙하는 기준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학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기도는 안 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설교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우습게 여기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우습게 여기고 성경 그대로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면 사람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데 땀이 날까요? 해본 사람들 알겠죠? 소리 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땀이 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침묵 기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의 순간에 주님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멘. 부르짖으셨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예요? 그 부르짖는 현장에 부르짖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도 제자들은 잠이 들었던 거죠. 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땅의 문제, 저는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선거로 뭐 국회로 들어간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 상관없더라고. 상관없더라고. 기독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기도하고 뽑았어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예루살렘, 포로된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기도 하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에스더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죠. 그가 어떤 일을 해요? 유대민족 살려주죠. 왜? 하나님을 알아서? 아니요. 에스더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투표하지 말고 하나님 이때 내가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내가 뽑아야 되는지 우리가 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뽑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차선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아멘. 그래서 주보에도 제가 일단 박아놨어요.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번에요 잘못하면 개헌됩니다. 이미 여당에서는 개헌한 내용 다 나왔잖아요. 토지 공유제부터 비롯해가지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이미 2018년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냈어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내용 보시면요 다 나왔어요. 이미 다 나왔어요. 법이 바뀌면 끝납니다. 미국이 법이 바뀌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동성애자들이 성적준 현상 상대로 고소를 하잖아요. 어떻게? 정신적인 피해 입었으니까 동성애 구조를 삭제해버린다. 성경에서 삭제하든지 돈을 내라.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쓸 자를 찾고 있음을 기억하며 아멘.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 아멘.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이 시대에 내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리고 정치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정치 이야기 하네?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다 들을 준비가 됐어.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서 붙잡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깨우지 않았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래서 사명 감당하게 깨웁니다. 아멘. 여러분 분별하시며 들으시고 아멘. 깨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시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